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대 후반까지 늘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는 확진자 발생으로 구내식당 운영이 중단됐고요. 또 확진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중앙대병원도 일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재확산 현상이 더 이상 수도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전과 전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전 지역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전에서 수도권으로 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총 12,25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50명대 후반대를 기록했죠. 네,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체계 기준선이 50명인데요. 수도권에 이어서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 어제 0시 기준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감염이 51명, 해외 유입이 8명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도봉구 요양시설 집단 확진으로 서울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24명이고요. 여기에 경기 15명을 더해 수도권에서만 39명입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이 확산 중인 대전에서 7명 추가됐고 충남에서 3명, 세종과 전북에서 각 1명씩 새로 확진됐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의 경우 검역 과정에서 4명, 입국 뒤 지역으로 돌아가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서울, 경기, 인천, 대구에서 각각 1명씩 집계됐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가 그래서 12,257명입니다. 안타깝게 사망자가 1명 추가돼서 누적 사망자는 280명입니다. 치명률 어제 0시 기준으로 평균 2.28%를 기록했고요. 격리에서 26명이 해제가 되면서 총 1,800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여전히 집단 감염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 상황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어제 오후 6시까지 집계한 걸 보면 확진자 수가 1,183명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강서구와 은평구에 신규 확진자가 추가가 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최소 1,185명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먼저 도봉구 요양시설 성심 데이케어 센터 관련 확진자가 전날에 이어 발생했습니다. 그제 진행한 무증상 이용자 가족들과 직원들 재검사에서 총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2명은 직원, 1명은 이용자 가족입니다. 도봉구 방학 3동의 40대 센터 직원 여성, 도봉 1동의 이용자 가족 50대 남성, 그리고 중랑구 묵 1동의 50대 센터 직원 여성입니다. 도봉구 요양시설과 관련한 전국 누적 확진자는 38명, 서울에서만 34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리치웨이 확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3명이 늘어서 서울에서만 100명이 나왔는데 어제 저녁 은평구에서 추가된 50대 여성 확진자도 리치웨이 관련인 SJ투자 콜센터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접촉 관련도 1명 늘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한 10대 여성이 자가격리 중에 무증상 상태로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해외 접촉 사례는 총 292명이 됐습니다. 개척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는 총 37명인데요. 구로구의 목사인 아버지에게 감염된 20대 남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20대 남성도 음성 판정 후에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지역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이 1명 추가되면서 총 32명, 대전 꿈꾸는 교회 관련이 1명이 늘어서 4명, 기타 사례 역시 1명이 늘어 264명으로 집계가 됐고 경로를 알 수 없어 확인 중인 사례도 3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대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전파된 사례가 발생했다고요?
네, 서울에서는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확진자는 대전 서구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서 16일에 접촉자로 분류가 됐고요. 17일 관악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의 일가족 60대 여성과 여성의 딸, 사위 이렇게 3명도 대전발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전 서구 확진자와 접촉한 후 양성 판정을 받았던 이 안산 60대 여성 확진자가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관악구 50대 남성과 수차례 접촉한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확인이 된 겁니다. 안산 60대 여성 확진자와 관악구 50대 남성 확진자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도전기 생산업체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인데요. 보건당국은 이 안산 60대 여성 확진자가 대전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된 건지 관악구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됐는지 결론을 아직까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정황상 이 관악구 확진자를 접촉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단 금천구 도전기 업체 관련 확진자로 안산의 60대 여성 확진자를 분류했습니다. 서울 금천구 도전기 생산업체 관련자는 이 환자를 포함해서 이 환자의 가족 3명과 화성 50대 남성 1명, 시흥 50대 남성 1명, 총 5명입니다. 하지만 안산 60대 여성 확진자가 회사를 열흘 전쯤에 그만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대전발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 안산의 일가족이 서울 금천구 도전기 생산업체 관련으로 확인이 된다면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서울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으로 폐쇄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정부 서울청사 본관 구내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식당을 방문한 설비기사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정부 서울청사 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식당을 방문한 확진자는 경기도 화성에 사는 50대 남성이고 지난 10일 본관 구내식당 기계 설치를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구내식당 근무자 전원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어제 오후 구내식당 문을 닫고 방역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초 쪽에서 영어학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교대역 부근 영어학원인데 이곳에서 일하는 강사 마포구 30대 여성이 어제 확진됐습니다. 서초구청은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3층과 4층을 폐쇄하고 밀접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중앙대병원 검진센터 건물 일부도 어제 문을 닫았는데요. 17일 오후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1명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검진센터가 위치한 건물 3층이 폐쇄가 됐습니다. 중앙대병원은 환자와 접촉한 직원 70명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고요.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으면 오늘 다시 검진센터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산발적인 감염 때문에 생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중에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확진자가 자가격리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이곳저곳 움직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을 했는데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버스, 음식점, 정육점 등 여러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봉구에서는 치매 환자가 자가격리를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도봉구 요양센터 관련 확진자인데 60대 남성 확진자 자가격리 중인 14일 오전 8시 반부터 1시간가량 창사동 성당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성당을 방역 조치하고 일시 폐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지혜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에 이어서 대전과 전주 등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상황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늘어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수도권 인근 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대전에서는 방문 판매 업체와 꿈꾸는 교회 관련 확진자가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25명까지 늘었고 오후에 2명이 더 추가되는 등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 집단 감염은 또다시 수도권으로 퍼졌습니다. 대전 교회 확진자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방문하면서 접촉자들과 가족 3명이 감염됐습니다. 전주에서는 여고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리치웨이와 성심 데이케어 센터, 서울 지하철, 시청역 등 이 집단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롯데택배, 의왕물류센터 관련 추가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제 이 롯데제과 의왕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또 이 확진자의 아내도 양성 판정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롯데제과 이 의왕물류센터 근무자인 안양 53번 확진자의 아내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도마교동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군포시 건강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활동가로 일해왔습니다. 관내 2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군포시는 A씨가 돌보는 아동이 다니는 송정마을 어린이집을 다음 달 1일까지 휴원 조치하고 한월초등학교는 담임교사와 학생의 등교를 중지시켰습니다. 의왕물류센터는 어제 문을 닫고 근무자 50여 명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방역당국과 협의해 필요하면 폐쇄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의왕시는 물류센터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부천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소식을 전해주셨었는데요.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원감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인천 숭이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네, 다행히 교직원들과 이 학생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인천시 교육청은 400여 명의 학생과 이 교직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원감의 자녀도 양성 판정을 받자 이 해당 학생이 다니고 있는 숭이초등학교 운동장에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서울 동작구의 중앙대학병원과 정부 서울청사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방역당국은 환자의 동선과 이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대병원은 그제 낮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 1명이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 밤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가 방문했던 검진센터인 다정관 일부를 폐쇄하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서울청사 본관 구내식당을 방문한 설비 기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당은 운영을 중단하고 방역 조치를 했는데요. 이 설비 기사와 접촉했던 밀 접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시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문을 닫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정말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서초동에 있는 영어학원의 강사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 교대역 인근에 있는 미키 어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확진자는 마포구 망원동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14일 고양시 57번 확진자와 접촉한 다음 날 이 증상이 나타나자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어학원에 대해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국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우려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까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에 주의하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방역당국에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무등록 방문 판매업소에서 시작된 감염 전파가 종교시설, 학원, 그리고 버스 등 우리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고
요양시설,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소 등 고령층의 감염은 물론 어학원이나 헬스장 등을 통한 청년층까지 세대 구분 없이 개별적인 군집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또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고요. 네, 사망자 4명 중 1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28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면서 이 중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인 사례가 25%인 7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55%, 이 154명은 감염 경로가 시설 병원과 관련돼 있었고요. 또 신천지와 관련돼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7.6세였고 이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망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평균 치명률은 2.28%지만 고령일수록 급격하게 높아져서 80대 이상의 평균 치명률은 25.69%였습니다. 네, 이제 개학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는 학교가 여전히 많이 있죠. 네, 어제는 전국 19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네. 이 교육부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2만 900여 개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가운데 수도권 14곳, 경북 2곳, 세종, 전북, 대전 각각 1곳 등 모두 19곳에서 이 같은 조치가 등교 수업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의 QR코드 기반 전자 출입 명부 의무화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300인 이상 학교 교과 교습 학원과 모든 평생 직업 학원은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까지 의무화 시설의 계도 기간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그런 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하는 학교 현장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학생들이 더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네.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현재 에어컨 사용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또 책상 간격을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처럼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데다가 또 무더위까지 견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학교가 8월 이후에나 여름방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제주도에서는 지난 11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던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쓰러졌는데요. 이튿날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네. 올해 여름 더위가 지난해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보된 만큼 교육당국은 덴탈 마스크 공급 등 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요. 네, 권준욱 부본부장은 백신을 확보하면 전체 국민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종해서 또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치료제도 중증 환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한정돼 있고 또 부작용과 내성의 등장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치료제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권 부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종국적인 해결책이 결국 치료제와 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로 전파되는 신종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거리 두기가 가장 근본이 되겠습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서 우리의 의식, 일상,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체계도 진화되고 적응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사회 체계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방역의 기본 원칙인 거리두기, 마스크, 개인위생 수칙 등 기본을 충실히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국은 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그리고 모두가 기본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런 생활 방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이 되어야만 코로나19의 종식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방역 당국에서도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화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네,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0명에서 50명 수준으로 이 현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생하며 장기화되는 상황과 또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재유행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막는 이 억제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이 만약에 재유행이 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장기화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급증할 기미가 보이면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등 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자원을 분배하고 이 현장과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 됐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에서의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에는 사전 예약제를 도입합니다. 이 해양수산부는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미만인 해수욕장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 목포, 신안 등 14개 해수욕장에서 사전 예약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여행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동반 인원, 연락처를 적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예약하면 해당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또 해수욕장의 붐비는 정도를 확인한 뒤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적정 인원은 이용객 사이의 간격 2m 유지를 위해 1인당 사용 면적을 3.2제곱미터로 잡고 이 전체 104장 면적에서 1인당 사용 면적을 나눠서 산출하게 됩니다. 해수욕장의 붐비는 정도를 빨강과 노랑, 이 녹색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해운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형 해수욕장에서 우선 실시됩니다. 이후 같은 달 중순까지 전국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가도 여행도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항공사에서는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면서요? 네,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서 올해 말에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이번 달 둘째 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줄었는데요. 현재 대한항공의 국제선 운항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9.5%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지혜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명까지 늘었습니다. 수도권의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수도권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멈추지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뭐 하루하루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50명 이하, 뭐 평균으로는 45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있죠. 감염은 미상인 경우가 벌써 10.5%까지 가고 있고요. 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이 재생산 지수가 1.8에서 2.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이것이 5월 초에는 약 0.5였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배 그러더니 지금은 거의 4배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죠. 예. 하지만 하여튼 방역 효과에 의해서 대규모 발생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즉 롯데물류센터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었거든요. 여기서 대규모로 발생이 되면 아마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랬었는데 이런 데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 소규모 모임들에 의한 발생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계속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N차 감염이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이 하고 있는 방역보다 좀 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여러 가지 취약 지역들에 있어서의 선제적인 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고 또 우리 국민들도 특히 수도권에서는 특히 어르신네들 뭐 가능하면 외출하지 마시고 예. 이 절제하는 모임, 즉 자기 가족 단위의 모임이 아닌 다른 모임들은 전부 자제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강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굉장히 방역 당국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량 확산으로 이어지는 추세는 지금 가까스로 막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물류센터가 그 부천 물류센터와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네. 않았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선제적인 방역 조치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번 주에 이제 특징적인 점으로 들어보자면 계속해서 수도권에서 확산이 되었었는데 그게 대전으로 이제 불똥이 튀어가지고 네네.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방역 조치 때문에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지금 방역도 임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도권 이외 지역은 약간 좀 느슨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느슨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과의 교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면 지난 한 50일 동안 수도권에서 일어났던 일이 특정 지방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국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대두가 된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대전이라던가 뭐 전주라던가 이런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는 서구의 꿈꾸는 교회 그리고 다단계 판매 시설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또 역으로 대전에서 수도권으로 전파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또 전국적으로 번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시작은 수도권 이 무등록 방판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대전 쪽, 충남 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감염원을 모르는 교회에서의 감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감염원을 모르는 것 자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증상 전파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막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거꾸로 대전서부터 지금 수도권으로도 올라오는 케이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 새로운 환자가 생기고 진단을 받고 그 동선을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2차, 3차 감염이 계속 일어나는 예. 지금 우리 지금 방역당국의 통제가 이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방역이 지금 더 필요한 시기일 것으로 보이고 즉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상황만은 아니다. 즉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몇만 건씩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네. 다른 지역엔 그렇게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진단을 많이 하지 않고 지역사회 전파라는 것은 찾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즉 환자가 자기가 진단이 돼야만 그다음부터 동선을 찾아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수도권의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서울 수도권 지역처럼 선제적인 여러 진단 검사들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선제적인 방어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 확진의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수도권과의 감염 연결고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수도권과의 감염 연관성이 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또 비수도권에서도 깜깜이 환자, 깜깜이 감염이 이미 곳곳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예. 이제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넘쳐가지고 이제 이 방역 당국이 명확하게 지금 경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대전이나 전주와 연결이 되어서 대전이나 전주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전파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추적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연결이 된 것이겠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전이나 전주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생기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대전 같은 경우에 집단 감염으로도 연결이 되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게 수도권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다면 어쩌면은 지금까지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5월 초에 수도권에서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수도권 내 숨은 감염자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역에서도 숨은 감염자들이 방역 당국이 확인하지 못한 숨은 감염자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이 수도권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 전에 백 교수님하고도 잠깐 의견을 나눴습니다만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지역사회 내 유행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환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추이는 보일 수 있지만은 예.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환자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구 경북 같은 곳에서도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들이 상당히 있고 그들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지역사회 내 전파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규모가 클지 적을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본다면은 지금 수도권도 문제지만은 지역사회도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정말 생각을 해보면 참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문제적인 상황이 짚어주신 뭐 숨은 감염자라든가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부분일 텐데요.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4명 중에 1명은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또 통계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곧 접촉자에 대한 추적이 늦어진다는 것이고 또 연쇄 감염을 막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증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 네. 문제가 없는데 이 전파가 고령자, 기저질환자한테 갔을 때는 급격히 나빠질 확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깜깜이 환자를 못 찾아내고 이 지역사회에 전파가 됐을 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31번 환자 이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뿐 아니라 그때 이런 환자들이 많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도 이것이 우려되는 이유가 사망자 중에 뭐 거의 4분의 1 정도가 깜깜이로 전파가 된 상황이었기 네네.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고 대처가 늦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도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접촉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진단검사를 빨리 신속하게 하지 못해서
자가격리 시간이 늘어나면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바로 진단을 못 받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진단 여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가능한 한 접촉한 사람들이 있으면 최대한 진단을 해서 바로 격리를 시킬 수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자가격리 중에서 진단이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바로 두 번째 재검사를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 깜깜이를 막을 수 있는 또 우리 환자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부작용 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깜깜이 환자, 또 숨은 감염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적인 요인이 최근 들어서 고령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증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거든요.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한 상황인지요? 네, 지금 이제 중증 이상의 환자가 2주 만에 3배로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 방역 당국은 이제 두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는 경증 환자들도 병원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진료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상당수의 경증 환자는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병원에서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병실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안산과 경기도 광주에다가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앞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수용이 되어가지고 모니터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경증 환자들이 빠지면은 중증 환자들 케어할 수 있는 이제 병원의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제 환자들 이제 중등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면은 중환자실 처치가 필요한 분들이 있고 그냥 병원에서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만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노인 환자들이 늘어나면은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 코로나19 환자들 중에서 중환자실로 들어간 분들 중에는 절반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5% 정도가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치명률이 2.5%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환자실로 들어간 5% 중에서 한 2.5%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사실은 의료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처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을 뜨셨단 말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계속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중환자실에서 그분들을 수용을 해야 될 텐데 수도권이 전국에서 이 우리 환경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환자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중환자실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의 중환자들 그리고 또 응급 환자 중환자들 같은 경우도 네. 처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막을 수가 있지만은 이게 조금만 그 수도권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캐파시티를 넘어서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고 지금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들은 굉장히 좀 위기의식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고령자 감염을 막기 위해서 노인들 관련된 생활시설이라던가 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선제적인 점검 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지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여름 더위가 본격화되면서 휴가철 방역에도 또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전국 해수욕장에 예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권고한다 뭐 그 정도일 것일 거고요. 예. 실제 해수욕장에서 보면은 이 입장 인원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운대 해수욕장처럼 이렇게 예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입장은 안 되게끔 하루 입장량을 제한을 둬서 거리 두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네네.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고요. 또 가족 단위가 아닌 모임들, 여러 동호회라든지 이런 단체로 뭐 여러 가지 수련회라든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올 여름만은 가족 단위가 아닌 모임들은 분명히 자제해야 될 것이고요. 바닷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없지만 바닷물 안에서의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직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닷물이 감염원으로서 전파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가까이 가지는 말아야 되겠다. 즉 바닷물 속에서도 거리 두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바닷가가 아닌 그 밖에 나와서의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혹은 해수욕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네. 노래방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은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시설에서 실내에서의 개인 위생, 손 씻기 등은 다 지켜야 되는 건 맞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놀러 가게 되면 좀 해이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개인 위생 또 거리 두기들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또 가능하면 자기 차로 이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올 여름만은 좀 더 자제된 유흥 문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또 워터파크에 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워터파크 대부분이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장소의 특성상 뭐 거리두기라던가 마스크 쓰기라던가 이런 수칙들을 철저히 지킨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괜찮은 건지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해수욕장보다 저는 워터파크가 감염에는 굉장히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과거의 워터파크 사례들을 보면은 사실은 워터파크도 해수욕장만큼이나 물반 사람 반인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실내 상당히 밀폐되고 밀집되고 밀접한 산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놀이시설이라든지 뭐 사우나라든지 뭐 라카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워터파크에 있는 풀장에 있는 물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도 네. 뭐 매개체를 통한 감염이라던가 혹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밀집되면 밀접한 접촉을 해서 비말 전파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해수욕장만큼이나 워터파크도 인원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면 워터파크에서는 페이스 실드 같은 예.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쨌든 간에 접촉을 하더라도 좀 비말 전파가 가능하면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비책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해수욕장이든 워터파크든 기존의 그 기본적인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물속에서도 또 거리두기를 최대한 지키는 것 항상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외 상황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중국 베이징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베이징 인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중국 당국은 사실상 베이징 봉쇄 조치를 내린 상황인데 지난 우한 때에 이어서 베이징 중심의 2차 유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이미 2차 지역사회 전파는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중국에서는 사실은 양회라는 것과 학교 개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중국 방역 당국이 여러 가지 통계를 좀 이상하게 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다면은 이 종식 선언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둘 다 했어요. 예. 근데 예상됐던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네. 예, 심파디 시장이라는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우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한은 전혀 방역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방비로 당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북경인 경우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심한 봉쇄와 방역과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160여 명이 벌써 발생이 됐거든요. 네네. 더구나 그 감염원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시장에 연어를 써는 도마에서 나왔다고 그러지만 뭐 연어를 통한 감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예. 주변 환경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미 5월 말부터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농축이 돼서 지금 폭발적으로 하여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 당국의 특성상 사회주의의 특성상 봉쇄하고 방역하고 또 35만 명이라는 접촉자를 다 진단 검사를 하고 하면은 아마 이 발생은 대규모의 집단 발생으로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이 전파 이것이 또 해외에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였거든요. G 바이러스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고 전파력이 빠르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중국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런 소규모 발생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양구 기자님은 중국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중국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네. 중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후베이성과 우한의 상황을 어쨌든 간에 그 중국 특유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네. 막아낸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중국의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빨리 베이징을 봉쇄 조치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이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가까스로 또 막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것이 아닌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와 싸울 때 가장 어쩌면 용이한 나라입니다. 네. 시민들의 여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반강제적인 혹은 강제적인 조치들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나 혹은 우린 중국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다시 재유행이 시작하면 중국과 같은 식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국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좀 우리나라 상황이 약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예. 그렇죠. 이 중국은 국가적인 특성상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강제적이라든가 반강제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국가니까요. 그런데 이 중국 베이징뿐만 아니라 또 해외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해외 유입 방역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상황은 괜찮습니다. 입국자도 적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만 그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입국을 풀 수 있는지 그 풀었을 때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이 시기에 예. 잘 준비를 해갖고 완벽히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벽한 방역이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네. 무증상 감염 환자가 들어오고 2주간이 지난 다음에도 발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완벽하지 못한 방법 안에서도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은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입국하는 사람들 검역하고 하는 과정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이 IT 기술을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이 지금 개발돼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요. 이 국경문을 또 언제까지나 영원히 닫아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국을 허용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방역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미리미리 또 고민을 해보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